압도적 재미 매불쇼. 수요 난장판 지금 출발합니다. 수요 난장판. 네, 2024년 첫 수요 난장판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모시겠습니다. 이현주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시작하기 전부터 퇴근을 준비하고 있는 최진봉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변희재 대표님 나와주셨고요. 네. 오윤의 유권자연대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청룡의 해가 밝았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옷 입고 온 거예요. 아, 그렇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윤입니다. 네 분도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네, 진짜. 네, 새해인데 고맙습니다. 깜빡했어. 네, 새해인데 워낙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새해 기분이 좀 들지 않고요. 그러게. 새해가 되면 항상 무탈하라 네. 이런 인사를 하는데 시작과 동시에 너무나 흉흉한 맞아요. 사건이 있어서 참 방송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했습니다. 지금 녹화 기준으로 이재명 대표가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이 됐고요. 수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범죄는요, 이 계획된 살인 미수로 보입니다. 맞아요. 중대 그러게, 범죄로 진짜 목을 딱 겨냥을 했죠.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정보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정부 안에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뭐 간단하게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가지고 엄벌 운운하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당연히 엄벌해야죠. 근데 네. 저는 그것보다도 우리 정치가 이렇게 이 정치의 어떤 실종 상태로 가고 대화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폭력이 난무하는 상황으로 가는 데는 윤 대통령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검찰을 비롯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보면 사실 아직까지는 판결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네. 그죠? 그런데도 마치 중범죄자 운운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서로 하잖아요. 한동훈 위원장도 그렇고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중범죄자기 때문에 그냥 막 함부로 해도 된다. 이런 거를 은연중에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절대로 저는 정치인 스스로가 다시 돌아봐야 된다. 대통령부터.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피해자가 민주당이어서 그런데 뭐 가해자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국힘당 그 후보, 그 김태우 후보 쪽이 선거운동을 하기 힘들 정도로 유권자들에게 정말 비난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은 윤 대통령의 통치가 저런 식으로 왔을 때 이제 총선 때 이제 국힘당 후보들 다 뛸 거 아닙니까 전국에. 네. 폭력까지 안 가더라도 위협이 될 정도로 엄청난 욕과 비난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좀 이거는 그렇죠. 좀 심각하게 누구에 좀 대해서. 생각할 네. 필요가 있어요. 선거운동 똑바로 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아, 이건 뭐 겁나서.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맞아요. 겁나요, 네. 겁나. 네. 네. 이게 신년이 되면은 대통령이 이제 신년사를 하는데 그 맥락 속에서 이 부분은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통합과 협치의 메시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이제 얼마 전까지 수석들에게 이념 논쟁 중단하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다시금 이번 신년사에서 이념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어떻게 대통령 입에서 패거리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예, 것도 너무 아니, 이것은 패거리 검찰 카르텔? 비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난 잠깐 듣고는 그 검찰 비판이 아니에요. 카르텔인가 난 예. 그랬는데요. 50억 어디 클럽 패거리.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워낙 이제 많은 말을 쏟아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와 관련해서 각자 다 뭐 주목하는 부분이 달리 있을 텐데 우리 교수님은 어떤 부분 주목하셨습니까? 저는 아까 이제 그 이재명 대표 피습도 연관돼 있는 부분인데요. 이념 이권 카르텔, 그러니까 패거리 카르텔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이 과연 맞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386 얘기하면서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럼 국민의힘은 오랫동안 TK, PK에서 몇십 년 동안 국회의원 하면서 국회의원을 직업으로 한 사람 없습니까? 그 사람들은 패거리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386만 문제예요 그러면?
아니 오랫동안 한 곳에서 여러 번 당선되는 사람들이 문제 아닙니까? 물론 민주당의 386이라는 사람 운동권의 경력을 가지고 정치권에 들어왔다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비판받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분들이 과연 지금 민주당에 몇 명이나 남아 있습니까? 우상호 의원도 이번에 불출마 선언했고요. 네. 그분들도 비판받으면서 본인들도 정치 뒷면으로 물러난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그럼 TK, PK 저기 오랫동안 한 곳에서 다선으로 하면서 그곳에서 맹주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패거리 아닙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 위원장도 그렇고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사람들이 왜 운동권을 비판하느냐. 운동권이 민주화 운동을 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큰일 나죠. 그건 아니죠. 그거는 평가받을 일이고 네. 그 정치적 자산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정치적 자산을 너무 오랫동안 기득권으로 기득권화. 활용한다. 이 네. 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이 살아있는 권력이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살아있는 권력 윤석열 정권,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득권은 누구냐? 지금 현 정권에 붙어 있는 기득권이 기득권인 거예요. 네. 이 운동권 기득권 얘기는 이전 정권 얘기였고 네.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죠. 근데 지금은 기득권이 누구냐면 검찰 기득권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 어떤 권력기관 기득권 네. 또 뭐가 있냐면 제가 보니까 이 국민의힘 쪽에서 또 기득권화돼 있는 운동권 세력이 있어요. 뉴라이트 운동권 세력들. 아. 그래서 자기 발밑부터 좀 지켜봐야 된다. 맞습니다. 왜 자꾸 지나간 정권에 이미 죽은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운동권 하는데 막상 그 당시에 문재인 정권 당시에 제가 운동권 비판 많이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땐 기득권이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라든가 검찰총장 그리고 한동훈 그 당시에 뭐였죠? 검사였죠. 그죠? 그 두 사람이 무슨 운동권에 대해서 특별하게 문제의식 가지고 비판한 적이 있었나요? 그때는 오히려 같이 편먹고 같이 누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네. 나서는 이제 와서 자신들이 기득권을 잡았는데 왜 지금 와가지고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운동권을 비판하는지 그 본질을 모르고 있는 거지. 네. 우리 유권자연대 대표님은 이번 신년사 네. 주목하는 부분이 있어요? 노동, 교육, 연금 개혁, 저출생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거 2024년 신년사랑 복부십니다. 그러니까 네. 노동자들 엄청 탄압했고 교육은 뭐 만호세 입학 킬러 문항으로 폭망했고 연금 개혁은 손도 못 댔고 저는 저출생 관련해서 진짜 할 말이 많아요. 보니까 2006년부터 우리나라가 300조 가까이 저출생 관련된 예산을 썼는데 찾아보니까 여기에는 군인 인건비, 학교 재건축 비용, 프로게이머 발굴 예상 등등 되게 다른 직접적으로 이제 부모라든지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들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제가 제일 돈 아깝다고 생각하는 게 최근에 나경원 전 의원이나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나 혼자 산다 같은 프로그램이 저출산을 장려한다 막 이런 헛소리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내년에 미디어를 통한 결혼 출산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TV 프로그램에 지원을 600억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6만 원도 아깝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금이라는 거를 정말 부모가 아이를 키워보면은 직접적인 지원이 제일 필요한데 네. 왜 이런 데다가 쓸데없는 데다가 돈을 쓰면서 우리 저출생 극복이 안 된다 이런 헛소리 하고 있는지 너무 네. 화가 너무 납니다. 그렇죠. 미디어 개발 이론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얘기했듯이 언론을 이용해서 예를 네. 들면 어떤 정책들을 드라마에 녹이거나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건 이거는요. 죄송하지만 후진국에서 있는 일이에요. 아, 그래요? 선진국으로 하면 이거 안 먹혀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다양한 미디어가 있고 SNS가 있는 상태에서 드라마 가지고 사람들을 변화시킨다고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 국민을 세뇌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게 예를 들면 독재 시대나 그렇지. 미디어가 별로 없을 2차 때는 가능해요. 세계대전 이럴 때. 그럴 때는 난지 가능하지. 시대 이런 인용하고 유명한 프로그램이 잘 살아보세요 아니에요? 옛날에 그런 박정희 프로그램들 때. 맞아요. 예, 예. 그 그거 산하 했다는 제한 거잖아요. 정책, 쥐잡기 운동이나 뭐 이런 거 그게 바로 잘 살아 도세 이것도 북한 마찬가지고. 이제, 고난의 그 행군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구시대적이다. 구시대적이고 내년에 이해도 안 600억을 되는 여기다 얘기예요. 또 쓰겠대요. 더 라이브는 없애면서 600억은 네. 여기다 쓰겠대요. 왜 자꾸 악몽 같은 이야기를 계속 꺼내십니까? 네. 아니 근데 화가 뭐 납니다, 이번에 진짜. 신년사를 보면서 이 윤 대통령께서는 뭐 하나 있으면 자기 막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시는 거. 이번에도 사실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 경제 이러다 망한다. 우리나라 큰일 맞아. 났다라고 위기감을 느끼는데 그걸 자랑을 또 했습니다. 그걸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우리 경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OECD 35개국 가운데
2위라는 성적표를 내놓았다고 하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아 이걸 또 주목하셨습니까? 네네. 아니 그걸 보니까 너무 그걸 대통령이 그걸 굳이 꺼내가지고 자랑할 만한 자랑했어요. 일인가. 네. 그러니까 이분이 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지시는 거예요. 그 뭐냐면 지금 이거는요 지표를 가지고 한 건데 이 지표에서 물가가 굉장히 좀 많이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 물가가 오르긴 오르지만 조금 덜 오른 건 사실인데 아, 미국 같은 데 비해서 그건 왜 그러냐면 인플레이션이 없었거든요. 우린 경기 침체가 더 심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르긴 올랐는데 미국에 비할 바는 아닌 거지 유럽이나. 근데 네. 미국은요.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그 대신에 뭐냐면 임금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런 곳 완전 고용 시장이 되다 보니까 임금은 더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경제 어렵다 이래갖고 사실은 임금 인상을 굉장히 억눌렀거든요. 그러면 물가가 안 오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오르긴 오르는데 미국만큼 안 올랐다. 근데 미국은 물가는 올랐지만 그만큼 또 임금도 오른 상태인 거하고 우린 임금 하나도 제대로 오르지도 못하고 억눌려 있는 상태야. 실질적으로 보면 국민들은 더 가난해진 거예요. 내수가 네. 다 아니, 죽었어요. 내수가. 아니 그 같은 경제지 이코노미스트에서 최근에 전혀 정반대의 얘기도 했어요? 그 얘기도 했어. 우리나라가 OECD 가운데 1인당 국내 총생산 GDP 31위야. 31위. 그리고 노동자들 노동 시간 너무 착취한다. 이것도 심각하다.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 그리고 무역 수지 적자 2년 연속 지금 적자 아닙니까? 무역 수지. 경제를 자랑할 거라고 상상도 못 근데 했거든요. 일단은 이 대통령의 신년 공신연설에서 경제 성장률이면 성장률 아니면 소득이면 소득 기초지표로 얘기를 해야지 특정 주간지가 낸 종합평가면은 가중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물가를 많이 반영하다 보니까 우리가 올라간 건데 그걸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경제 평가할 때 경제 성장률을 가장 중시 여기고 최근에 들어 소득을 가지고 많이 얘기하는데 네. 둘 다 얘기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거든요. 네. 올해 1% 됐나요? 작년에 1.3%. 1.몇 프로죠. 아마 역대 1% 최저고 남짓이죠. 이 소득 자체는 거의 지금 이거 같은 OECD에서 노인 소득률 최저가 나와버려가지고 이게 자살률 1등하고도 맞물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얘기할 수 있는 두 가지 통계 가지고 안 되니까 주간지를 가져와가지고 그걸 대통령 얘기한다? 그거 하나 또 사기예요. 아니, 그렇게 되면. 여기에 이런 일이 없어요? 없죠. 실제 없어요? 없죠.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다 경제 성장률 가지고 얘기합니다. 아 그래요? 여기 1위가요 그리스예요. 그러니까 대충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 성장률이 1% 남짓인데 우리 역대요. 그 금융 위기랑 IMF 빼고요 이렇게 낮았던 적이 없어요. 그리고 OECD 평균이 이게 경제 성장률이 거의 3% 정도 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 아니 지금 몇 가지만 했는데도 이렇게 많죠. 비판할 거리가 다 얘기를 많은데 못하겠어요. 다 못할 정도인데 네. 언론에서는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게 너무 속이 요즘에 터집니다. 언론이 진짜. 이상해. 예, 그냥 받았습니다. 그냥. 저는- 아니 솔직히 그 OECD 이 지표 이거 받아 쓴 거는 이거 분명히 비교 분석하면서 이 비판 보도 낼 수 있거든. 당연하죠. 없어 찾아봐도.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언론은 사실은 대통령이 무슨 발언을 하거나 신년사를 하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될 그렇지. 거 아니에요. 검증을 해보고 검증하고. 그게 팩트 체크하는 거잖아. 그렇죠. 하나도 안 해요. 없어. 그냥 받아쓰기에 진짜 따옴표. 없어. 그야말로 따옴표. 오. 토끼 이런 거 좋아하잖아.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네. 누구라고 얘기 요건 몇 번 하신 분 계시잖아. 따옴표 저널리즘이야. 네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이게 우리 대통령도 그렇고 아까 지금 따옴표 얘기했지만 또 빨리 넘어가라고 막 눈치를 막 아니, 아, 제가 눈치 주는 게 아니라 저분이 눈치 주는 거예요. 네. 요 정도로 할까요? 그러면? 네, 요 정도로 할 정도로 얘기가 많지만 할 얘기가 워낙 많으니까. 아, 진짜? 담아주세요. 네. 이거는 좀 내밀한 분석이 좀 필요해 보여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그래요? 대통령 비서실장. 김대기 비서실장이라고 있었는데 네. 이분이 갑자기 경질이 돼요. 근데 이게 되게 이상한 보도인 게 왜냐면 불과 11월에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 김대기 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 관저 옆으로 이사를 갔다라는 보도가 있어서 11월에 맞아. 그런 얘기 관저 있었어. 옆으로 11월에 이사 갔어. 그 정도로 가깝네. 네. 그런데 갑자기 12월 28일에 경질한다? 너무 이상하잖아. 심지어
이관섭 정책실장이 11월 30일에 정치실장으로 영전해요. 불과 28일 전이야.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올려. 이게 아무튼 이상해. 이 한 달 사이에 뭔가 큰 일이 있지 않고서야 그렇네. 이런 일이 생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도에 따르면은 뭐 찌라시에 김대기 비서실장의 뭐 가족 리스크 등등이 있었다. 그래서 경찰 수사를 의뢰했는데 거기에서는 뭐 무고로 가닥을 잡았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이건 뭐 외부에서만 보는 거지만 복잡한 게 없는 게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청와대가 한 달간 입장을 못 정하고 헤매다가 결국 김건희의 압력 때문인지 강경 돌파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완전 강경하게 그 바뀌었죠. 과정에서 여당도 완전히 다 헝클어지면서 한동훈이 들어왔고 네. 김대기 실장이 이제 경제 관련한 말이에요. 지금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서 가장 세게 문제제기하는 게 재벌하고 조중동이니까 당연히 김대기 실장 쪽은 위험하게 보겠지. 아 이거 뭐 그 사람이 국가를 위해서 위험하게 본다기보다는 자기가 대통령 실장으로 앞장서 가지고 김건희의 특검법을 가로막고 제가 하겠다 그래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까지 살아왔는 과정 봤을 때는.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있었겠죠. 어정쩡하게. 그런 과정에서 이관섭 정책실장도 사실 김대기 라인 쪽인데 또 경제는 쪽은 약간 좀 떨어져 있는 거니까 이관섭 실장이 나가서 브리핑을 합니다. 네. 대통령실의 입장을 대통령 실장도 아니고 홍보석도 아니고 네. 새로 데리고 온 김대기 실장이 데리고 온 이관섭 실장이 브리핑을 해요.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 특검 관련해서 절대 조건도 필요 없고 우리 못 받아들이겠다. 네. 그 바로 직후 바꿨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김건희와 협의해서 정면 돌파를 선언한 순간에 김대기는 필요 없어지는 거죠. 어정쩡한 사람은. 그리고 김대기가 데려온 그러니까 어쨌든 너무 이쁜 짓을 한 싸우겠다고 거네. 선언한 그 친구를 그냥 아니 어떻게 정책실장 되자마자 바로 대통령 실장 오니까 또. 아니 그러니까 그 가까운 김대기 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김건희 특검을 잘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쳐냈다. 바꾼 거죠. 예, 예. 그 아까 말한 김대기 실장은 경제 관료다 보니까 이 재벌 쪽 얘기를 많이 듣고 그래서 몸을 던지긴 좀 어색한 사람이거든요. 자기도 또 이제 뭐 말년도 생각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전투 모드로 바꿨다. 대통령 실장.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근데 그게 아니면 나가가지고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딱 얘기를 하고 나니까 너무 이뻐가지고 바꿨던가. 이관섭 실장이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니, 전후가 뭐 헷갈리지만 아니 정책실장으로 앉힌 지가 아니, 근데- 한 달 전인데 갑자기 바꾸는 거 어디 있어? 보니까 정책실장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 비서실장 해야겠는 아. 거지. 왜냐면 비서실장이 주로 당하고도 얘기하고 많은 것들을 총괄을 하잖아요. 근데 김건희 특검법이면요 제 상식으로는 비서실장이 하는 게 맞아요 브리핑은. 이거 홍보석도 안 되고 워낙 중대 사안이 아닙니까? 근데 그걸 정책실장이 했다는 얘기는 그때 이미 권력 구도가 바뀐 거죠. 그 점은 진짜 몰랐던 건데. 네. 그죠? 야 근데 좀 이상하긴 해서 왜 정책실장이 저런 정치적 얘기를 관계가 하는 없는- 거지? 그렇긴 정하고 해요. 관계된 정부세나 얘기인데. 홍보석이나 대통령 실장이 해야 되는데 그렇긴 하네. 아마 이제 자기가 자원했겠죠. 기회는 왔다. 여기서 한번 내가 이거 인생 해결하겠다. 승부 해보자. 아마 기회는 왔다. 아니 그러면 김대기 실장은 또 연구이사 불러야 되네. 아니 그 11월 보도예요. 이사 갔다는 보도가 11월 보도라고. 그러니까 그때는 무슨 꿈에 부풀어 있었을 텐데. 아니 그죠? 그럼 국힘은 이재명 방탄이라고 야당을 욕할 그냥 진짜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이제는 이 더 이상 사람들은 못하죠. 김건희 김건희 여사의 방탄. 무슨 뭐라고 표현해야 돼? 이거는 진짜 김건희 성격도 방탄. 아니고 방탄보다 더 센 것 같은데 다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 아니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저는 웃기는 너무 게 이상해. 처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올 때만 해도 뭐 이 사람이 혹시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해가지고 저기 총선 이후로 미루는 척하면서 조건부로 받을지도 모른다. 전혀 아니었어. 아니면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선을 그을지도 모른다. 아니야. 그거 그냥 다 그냥 내피셜이야. 머릿속에 그냥 네. 내피셜이었던 아니야. 거예요. 보수 언론의 바람이었을 그렇지.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 희망상. 희망상. 예. 근데 현실은 근데 보니까 전혀 아닌 거죠. 보수 언론 얘기를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보수 언론은 김건희 여사 때문에 아주 미치겠나 봐. 미치지. 아니 근데 진짜 와 되게 이런 싫어요, 되게 것까지 폭로를 하는 칼럼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뭐예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에서 내려오고 이제 정치 행보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네.
국민의힘 관계자가 아크로비스타에 놀러 갔나 봐요. 그러니까 우와. 입당을 권유하기 위해서. 아. 그런데 거기에서 김건희 여사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중앙일보 칼럼에서 썼습니다. 우리가 입당하면 저를 보호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얘기했다는 것을 네. 중앙일보 칼럼에서 이번에 폭로를 했어. 도둑이 제발 저리는 거예요? 본인이 진짜 죄가 많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당시에 이게 만약에 폭로가 나왔다면 이게 무슨 그때는 말인지는 사실은 그렇지. 해석하기 어려웠을 네. 텐데 뭘 지금 뭐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 이 시기에 맞춰서 이 얘기를 딱 한단 말이에요. 네. 와 이거 진짜 보수 언론 지금 너무너무 힘든가 보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도 보수 언론은 자기들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한동훈이 들어오면서 강경으로 갔는데 4월까지 이 체제가 유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카드를 대비하느라고 계속해서 예고편을 찍어놓는데 동아일보는 한동훈에 대해서 모비딕 책을 좋아한다니까 모비딕의 그 에이브람 선장 있지 않습니까? 그냥 고래 잡으러 다닌다고 막 휘두르고 다니는 사람인데 그 꼴 되지 마라. 한마디로 김건희 지키는 것을 고래 모비딕 잡는 허황된 일처럼 헛수고하지 마라. 그러니까 계속 조중동은 재벌과 함께 경고를 하는 겁니다. 너 잘못하면 죽는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이 휘청거리면 언제든지 또 한동훈 날리고 자기들 계획대로 바꾸려고. 어떻게 말하면 이 보수는 30%의 이 시멘트 노인표가 있으니까 네. 좀 바꾸면 되거든요. 바꾼다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2차, 3차 이 전환 기회가 있을 거예요. 아 그러면 그때를 위해서 지금 사전 포석을 해놓는 까는 거죠. 거예요? 해놓는 거죠. 김건희 때문에 혹시라도 무너졌을 때 네. 조중동 리더십을 끌고 가려면 짚어놔야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한동훈 체제가 굉장히 불안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을 보면 이제 한동훈 장관은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오게 된 것이 사실은 이것들을 잘 처리하고 공천에 대한 것을 직할을 하기 위한 하나의 툴로서 온 것이다라는 게 점점 명확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또 한동훈을 또 띄우려고 사람들이 막 이제 특히 저기 일부 이제 언론에서 보수 언론에서 막 띄우잖아요. 근데 사실은 웃기는 게 이제 3년이나 남았어 앞으로.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남았어.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대통령이 죽어주고 나를 밟고 가라 하는 것도 대통령 임기가 한 1년 남았을 때 얘기지. 네. 3년 남았는데 어떻게 나를 밟고 가라 해. 그러면 뭐 탄핵시키고 나를 네가 그러면 대통령 후보 되라 그 말인가? 그러니까 이게요. 애초에 성립 안 하는 시나리오인 거예요. 이게 3년이나 남았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을 띄워가지고 국민의힘이 이 위기를 극복해 가겠다라는 시나리오 애초에 안 된다. 왜냐하면 임기가 너무 많이 남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가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 기세 등등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요. 김건희 특검을 도이치 특검이라고 부릅니다.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도 아니고 아이고야. 도이치 특검이라고 명명하고 혼자서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못났다. 그런데 못났어. 못났어 이거는 입에도 진짜. 못 올리는 거잖아요. 김건희라는 이름을. 그렇습니다. 근데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이라고 불러도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왜냐? 그 관계되는 14명은 이미 다 기소가 됐어. 지금. 기소됐다고. 네,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이 맞아. 맞아요. 네. 그런데 왜냐? 한 명만 소환이 안 됐으니까 김건희 그렇지. 특검이 맞아. 근데 그거를 입에도 못 올려요. 아 그리고 이게요 원 법안명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박근혜 최순실 때 뭐였냐?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그래서 박근혜 최순실 법이라고 했었어요 그때 네. 다. 이제 와서 법안명도 없는 도이치 모터스 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독일이 시비 걸면 어떡합니까? 도이치. 아 이거 진짜 독일을 도이치 얘기하는가? 모터스는 우리나라 기업입니다.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독일 기업 아닙니다. 수입해가지고 그거 파는 아니고. 기업이야. 그 우리나라 기업이야. 이 사람이 지금 하는 얘기나 행동을 보면 이게 진실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취임 연설을 할 때도 온갖 좋은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전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심이 하나도 없으니까. 네.
그 거짓으로 완전히 다 덮여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교묘해요. 그래서 이 한동훈에 대해서 사실은 이 세대 교체라고 얘기를 막 하잖아요. 뭐 그렇습니다. 7, 8, 9 세대다. 뭐 어떻다. 2, 3 X 세대인데 저하고 비슷한 또래예요. X세대 서태지 이름 거론이 그렇죠. 많이 됩니다. 근데 듣는 네. X 세대가 어. 진짜 기분이 나빠. 기분 나빠요. 왜냐하면 X 세대는요. 우리 저 변 대표도 사실 X 세대예요. 그게 안 70년대 보이는 70년대생들이에요. 70년대 초중반 세대. 네. 74년생. 그러니까 네. 조금 저보다 오히려 오빠처럼 보이지만 72 동생 네, 이상. 네, 조금 아래요. 그런데 아 진짜요? 앞으로 저 누나라고 불러요. 동생이에요? 네. 자기 방송에서 이현주 그래요. 아니 누나야 누나세요. 누나. 저는 원래 X세대가 맞기 때문에 네. 내 개성대로 산다 이게 X세대거든요. 아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X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호칭을 안 넣어요? 그때가 완전 자유화되던 시대였거든. 아. 세계화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거에 그냥 난 내 멋대로 산다. 어. 그 자유인들이에요. 어. 그러니까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권위적인 거. 이게 아. 재수 없어. 네가 뭔데 이런 거죠. 그리고 특권 못 참아. 그리고 그런 누구를 거예요. 맹종하고 이런 거 못 하고. 못 참아요. 아. 그러니까 그냥 나는 내 식대로 그냥 내 방식대로 내 멋대로 사는 거지.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나한테 너가 그럴 만한 그게 있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변 대표나 저나 그 X 세대의 특징이 아주 많이 나오는 잘 살아 있는 두 분이야. 아, 그런 건 거죠. 두 분이. 그러니까 이 X세대 아마 지금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들 이제 50이 됐고 이제 40대가 주로 이제 40대 중후반부터 50대 초반까지인데 X세대가 보면 이 한동훈이 X세대 운운하면서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 막 띄우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이분은 말이죠. 철저하게 권력에 맹종하면서 이 김건희 특검 X세대 같으면 네가 무슨 특권이 어딨어. 이 영부인도 무조건 특검해라는 건데 이분은 악법이라고 그러고 네. 온몸으로 막아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검찰 세력의 어떤 특수부 세력의 어떤 전형적인 걸 보여주잖아요. 막 함부로 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네. 그러니까 이분은 X세대 그래서 세대 교체라는 거는 그 세대의 정서를 반영하는 시대로 변할 때 세대 교체인 거예요. 그냥 생물학적으로 나이 어린 사람이 어떤 권력을 갖는다고 세대 교체 아니에요? 그럼 X세대로 우리 정치가 세대 교체된다? 그럼 굉장히 리버럴하고 이런 분위기로 바뀔 때지 검찰이 권위주의 시대로 가는 게 무슨 X세대야. 그러니까 이거 X세대가 잘못 이해하면 안 돼. 가장 싫어하는 모습을 다 지금 갖고 이런 있다. 모습이에요. 정말 재수가 없는 거죠. 재수가. 그렇죠. 무슨 뭐 특수부 특권이야? 검사들의 그런 행태 상명하복이고 물나무 물고 이거는 X세대하고 전혀 관계가 전혀 없는 거리가 멀죠. 가장 거리가 멀어요. 가장 거리가 먼 건데 그러니까 이게 포장을 하는 거죠. 이제 그걸로 안 되니까 실제로 김건희 특검을 그냥 온몸으로 방어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딴 걸로 포장하는 게 운동권과의 대립 이제 나이로 하면서 이번에 아마 이 일반 국민들부터 정말 처음 들어본 단어를 봤을 거예요. 한동훈의 이 연설문에서 뭐죠? 동료 시민 여러분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그렇습니다. 그걸 의도적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동료 시민. 다들 처음 들어봤는데 이거 갖고 뭐 동아일보, 한국일보, 한동훈만의 신세대의 철학적 의미가 담긴 단어다는 정말 미친 소리들을 막 언론사들이 다 쓰는데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마이 펠로우 시티즌이라고 쓰는 굳이 대부분 이제 미국 대통령 그리고 가끔 영국 대통령들이 쓰는 친애하는 우리 국민들이라는 맞아요. 표현을 그런 뜻이야. 근데 그런 왜 그 펠로가 중요한 펠로를 왜 쓰냐면 이거를 동료라고 번역해서 동료 시민 해놓고 한동훈은 동료 시민이 뭐냐 그러면은 지하철에서 뭐 노인을 도와주는 그런 이거 다 소리라는 그거는 거예요. 다 아 그래요? 자 시티즌이라는 영국이나 미국이나 다 도시에서 성장했다 해가지고 뭐 혁명도 하고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보스턴 시민하고 뉴욕 시민하고 달라. 달라. 그러면 연방제니까. 보스턴 시민하고 뉴욕 시민하고 한꺼번에 얘기하려면 펠로우를 붙여주는 거거든요. 아. 우리 동료 시민들. 더군다나 미국은 밖에 있는 미국령도 있죠. 영국도 영령이 있죠.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외국에 있는 그까지 포함해서 그냥 시티즌에 버리면 헛갈리니까 펠로우 다를 거 붙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민족, 다인종, 연방국가한테 쓰는 거여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만 해도
워낙 인종이 다양하고 국적도 달라요 미군에. 아. 그래서 솔저 쓸 때 마이 펠로우 솔저라고 써줘야지만 가투산이 뭐 필리핀계리 일본계리 다 포괄되는 거거든요. 아. 반대로 한국군 갔다 온 사람도 알 거예요. 한국군에서 우리 친애한 농장 얘기 안 쓰고 쉽게 얘기하면 이 새끼들아 한마디면 끝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뭐 다 그냥 끌려온 그냥 한민족 한국인이니까. 그래서 다민족 다인종 연방과다 보니까 펠로우가 들어가는 건데 아. 그럼 한동훈이가 이거를 이걸 왜 펠로우 시티즌을 쓸 것도 없어. 한국 그냥 국가잖아 한국은. 아. 뭐 네. 서울시 그치. 부산시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 근데 억지로 만약에 국민 펠로우 여러분이 시티즌을 꼭 번역하고 싶으면요 가장 비슷하게 끼워 맞추려면은 사회동포 여러분. 네, 이거예요. 네. 아, 그거는 사회동포 여러분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해 사겠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 이거를 동료 시민이라고 구글 번역기로 직역을 해가지고 아. 구글 번역기 구글 확실해요. 번역기로 직역이 그리고 아니 그거는 아니, 그런 억지가지 마. 그런 이제는 거지. 이제는 이제 동료 시민이 나오는데 어. 그 예를 들면 무슨 뭐 처칠이나 뭐 케네디 오바마 연설집 있어요 한 10,000원짜리 책에 미국을 그냥 미국 연설문을 갖다 번역해 버리니까 사회동포주의란 말을 쓰지 못하고 동료 시민 갖다 써버린 거야 펠로우 그 시티즌을 그냥 그렇게 그걸 한동훈이 갖다 써버린 거죠 그냥 아. 뭣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도시의 어떤 특수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펠로우 워낙, 시티즌. 워낙 다양한 도시에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민족이 아. 있으니까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 그러네. 오래 살았잖아요. 모든 정치인이 저렇게 표현해요. 아. 그러니까 무슨 이게 특별한 표현이 아니고 어. 정치인들이 시민들이나 국민들을 향해서 얘기할 때 my fellow citizens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로 그냥 국민 여러분 아. 이런 뜻이야 그냥. 아. 근데 저걸 갖다가 직역을 해가지고 동료 시민 이건요 이상해요. 이상해? 아니 그거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게 쓰지 않아. 그거는 진짜 지적 안 했어요. 지적 아니, 그러니까 안 했나? 그 아니 쉽게 한국 언론이 내가 언론사 명가 안 할게요. 한국 언론이 동료 시민이 뭐냐? 동료를 잘 챙기는 시민들이라고. 아니, 어떻게 아니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식으로 너무 심했어. 표현하고 설명을 있어요. 했어요. 한동훈이가 아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 동료 시민이 뭐냐? 동료를 어. 잘 챙기는 시민이라. 아니 그 언론은 뭐라고 할 게 아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이거는 있어. 정말 미개 야만 국가입니다. 이거. 어떤 펠로우를 그런 식으로 해서 아니 합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그래? 말이죠. 사실은 자기가 다 직접 쓴 게 아닌 거지. 아니 직접 썼다고 그랬어요. 아니 직접 쓴다고 했고 아니 직접 그러니까 썼다고 했어. 자기가 직접 여기저기서- 썼을 여기서 텐데 베껴가지고 제 따온 거죠. 얘기는 네. 그걸 누가 이렇게 뭔가가 다른 사람들이 조금 고치든지 아니면 자기가 썼다 하더라도 전 이해가 안 돼요. 자기가 만약에 직접 썼잖아요. 그럼 동료 시민 여러분 이런 말 썼을까? 우리나라 말에선 잘 안 쓰는 말인데, 그죠? 그 영어 그러니까 연설 문제 이거는 보면요, 펠로우 책에 나와요. 시티즌이라는 네, 그러니까. 거를 가지고 쓴 거거든요. 그걸 직역한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펠로우라는 건 그냥 보통 우리가 친애하는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지.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이상하다. 이 단어를 왜 쓰지? 그리고 이런 단어는 이건 완전 촌스러운 직역이지. 의역을 하면 이런 단어는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한동훈 장관은 이거 너무 소중한 것처럼 이렇게 꾹 쥐고 있고 마치 자랑하듯이 아니, 이 그게 단어를 왜- 의도적으로 많이 써.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저는 그 사람의 그런 행동을 보면서 그런 걸 느껴요. 이분은 자기 오류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구나. 만약에 우리가요 이런 얘기가 뭐 실수로 들어갈 수도 있지. 근데 동료 시민요 무슨 뜻입니까? 하면 이게 이제 관용적으로 썼는데 뭐 큰 뜻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를 갖다가 이걸 또 부풀려 가지고 막 대단한 의미를 부여를 해. 네, 연평도 이게- 얘기를 또 꺼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찜질방주인. 너무나 어색한 거예요. 너무나 어색한 거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이 한국말을 하다 보면 이 한국말 번역하는 과정에서 좀 어색한 말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적을 하면 이게 좀 하다 보니까 그냥 뭐 그냥 별 뜻 없이 이렇게 그냥 좋은 얘기를 쓴 거다 이러면 될 것 같다가 막 그것을 무리하게 상상력을 동원해서 막 갖다가 해석이 그냥 꿈보다 해몽이 더 좋은 거지. 그 참고로 이제 그 펠로우 시티즌은 원래 링컨 때부터 썼기 때문에 사실 뭐 신세대 단어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근데 오바마 때 이 단어를 쓰면서 이게 좀 글로벌 지향적인 개념을 가져서 전체에 있는 이제 글로벌 시티즌을 다 포괄한다 이래서 이에 대한 반발로 이제 내셔널리즘을 트럼프가 들고 나왔잖아요. 네. 트럼프는 마이 펠로우 시티즌이 아닌 아메리칸을 써요. 미국 본토에 사는 사람만 얘기하겠다. 그럼 이거하고 지금 한동훈이가 동료 시민 썼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동료를 잘 챙기는 시민들. 이제는 진짜 궁금증이 좀 해소가. 이런 걸 미국에서 공부하셨으면 이런 걸 딱딱 짚어줬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나 다 아는 줄 알았지.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굳이 말이죠. 굳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 마이
fellow citizen을 얘기를 했다라고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아까 오바마 얘기 아까 잘하셨는데 사회동포주의예요. 만약에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사회동포주의예요. 대한민국이 이제 만약에 진짜 멋있게 얘기하려면 대한민국이 이제는 이 어떤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제 중견 선진국으로서 전 세계로 우리가 뻗어나가야 될 시기에 대한민국 국민만을 대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네. 어떤 동료 전 세계의 사회동포주의가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단어가 제일 시민이라는 비슷한 단어를 단어예요, 나는 따지면. 쓰겠다. 네. 그런 건데 사실은 또 시민이란 단어는요. 시민민주주의라는 단어 제가 또 많이 쓰는 단어인데 시민민주주의하고 가장 상극이 뭔지 아세요? 권위주의예요. 아, 또 그것도 권위주의가 권위주의예요. 상극이구나. 그러니까 검찰, 경찰, 권력기관은 어떻게 보면 공인된 폭력이죠. 근데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공인된 폭력인데 이게 남용되면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네. 국회가 반드시 국회랑 시민사회가 민주적으로 통제를 해야 돼요. 네. 이게 뭐냐면 시민민주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민주주의가 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제 조건이 뭐냐? 이 검찰, 경찰 이런 권위주의 권력기관이 타파. 남용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자기 자신의 어떤 서 있는 위치하고 말하는 내용하고 완전히 지금 이 분열이 돼 있어요. 근데 겉멋은 부리고 싶은데 잘 모르고 부린 지금 거네. 이게 사실은 한동훈이가 이 한두 번이 아닌 게 사실은 그 비대위원장 수락연설 때도 처칠의 그 히틀러와의 전쟁 선포하는 단어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문장을 쓰면은. 왜요? 아니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처칠이 히틀러를 때려 죽이자고 썼던 단어 쓴다는 얘기는 민주당을 히틀러로 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아. 그러니까 이게 어디 그 한 10,000원짜리 만 영미 대통령 연설집을 사서 막 갖다 베끼고 있는 거야 그냥 뭣도 모르면서 이거 지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제가 아마 매불쇼에서요 공직자는 가발 쓰면 안 된다고 얘기 들었는데 아, 또 왜 공직자는 자기의 진실한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가발만 쓴 게 아니라 이번에 드러났죠. 구두발이 그냥 뭐 거의 여자 하일만한 구두를 신고 아니, 까치발 이거 들고 진짜 그거는 그래서 뭐 약간 한동훈이 키가 181로 알려 딱 쭉 있는데 그 구두발 빼버리면 뭐 160도 안 되겠더만. 아, 그건 자, 가발 쓰고 까치발 들고 문제되는 거 아니야, 그런 문제? 사람이 단어를 쓰니까 단어도 다 사기자 다 사기. 아, 그러니까 겉멋 네. 정도 겉멋. 겉멋. 모든 아니, 게 그러니까 다 나는 사기고 겉포장인 거 아니야. 저는 겉멋. 제가 무슨 얘기를 한 적이 있냐 방송 나가서 이게 겉멋이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 제가 네. 뭐라고 했냐면 이 스피치 대회 나온 것 같다. 아, 스피치 대회. 네, 스피치 대회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아. 그런 대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이다, 진심. 네. 그럼 지금 그 사람이 해야 될 말은 국민의힘의 이 당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보수가 그동안에 굉장히 산전수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에는 한동훈이란 윤석열의 어떤 아바타가 와서 갑자기 어느 날 비대위원장이 당권을 쥐면서 공천을 휘두르는 이 상황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해명을 해야 될 것이고 네. 그다음에 국민들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의 지금 이 폭주를 여당이 돼가지고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이런 특검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못 내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사과부터 해야 돼요. 네. 그게 국민들이 바라는 거거든. 그리고 민생에 대해서도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겸허하고 그다음 국민들에 대해서 정말 진심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분은 보면 굉장히 좋은 얘기를 갖다가 막 열거를 해놨어. 근데 스피치 대회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스피치에서 분수를 못 받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좀 모순이 너무 많아. 제가 그렇죠. 한동훈 장관이면 아. 너무 신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무슨 일을 했죠? 그리고 검사 시절에 어떤 활약을 했죠? 그 법무부 장관 시절에 뭐 기억나는 거 인사검증 다 실패했고 다 심지어 실패했어. 지금도 자기가 영입한 인사조차도 또 실패했어. 그러니까 아. 능력이 완전 무능력이에요. 그 사람이 야, 그거 잘 얘기했다. 예를 들어서 야. 검사 시절 그리고 뭐 사법개혁 이래서 그 사람이 노력을 했고 막 일적으로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외모적으로 조금 마음에 안 들 거다. 막 말을 너무 얄밉게 해도 용서가 되지만 기본적으로 능력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 그거 이 제가 사람은. 바로 짚겠습니다. 이거 말씀 잘하셨는데 노인은 빨리 돌아가셔야 한다는 발언을 한 민경우 비대위원이 사퇴를 했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더 언행에 신중하겠다. 그런데 이 민경우는
임명 이후에 한 발언이 아닙니다. 이 막말은 이전에 임명 한 전에 한 발언이에요. 네. 그러면 인사 검증을 더 신중히 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었어야 돼요. 그치. 그리고 본인이 인사 검증 실패한 거에 대한 인정. 사과를 했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엉뚱한 소리, 이거 말장난입니다. 그러니까 문장이요. 이 사람 이거 이 글 쓴 거 그걸 보면은 엄청나게 난삽합니다. 그냥 다 때려 집어넣었어요. 알고 있는 단어를 그냥 뭐 시장 경제 민주주의부터 막 다 집어넣어 버리는데 진짜 논술 대회나 무슨 퀴즈 대회 출신이야 이거는. 지금 나 열거로 그 해놨어 좋은 얘기를. 비대위원장 들어오기 전에 모비딕을 읽고 있다 그러는데 아까 그 동아일보가 적었듯이 모비딕은 노인 그 선장이 고래라는 허상을 쫓다가 인생의 허무함과 이걸 얘기하는데 아니 젊은 당대표가 인생의 허물을 논하는 그 소설을 읽고 있다? 집에 가야지 은퇴하고 집에 가야 되는 사람 어디 모비딕을 읽고 들어옵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모비딕을 안 읽은 거야. 모비딕 안 읽고 모비딕 관련 퀴즈를 푼 겁니다. 어디 가서 이거. 이 사람은. 모비딕 읽으셨어요, 우리 저는 편집회? 모비딕을 읽었죠. 저는 원래 문학도 진짜? 지금도야 소설을 쓰는 사람인데 엄청나게 난해한 소설이에요. 아, 그거. 미학과야 미학과. 저는 원래 소설을 써야 되는데 미학과를 잘못 들어가서 아, 그런데 네. 모비딕은 영미 소설 굉장히 어려운 소설이거든요. 어. 지금 읽을 만한 책이 아니야 한동훈. 아 그래요? 근데 당연히 안 읽었을 겁니다. 민경호 사태를 보면서 제가 좀 느낀 게, 이 비대위원 인선 본인이 직접 한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가요? 아니 모르죠. 그런데 제 얘기는 뭐냐면 이분의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민경호하고 보면 연결이 안 되죠. 그 연결이 네, 안 돼요. 민경호가 알긴 아, 할까? 그래? 예, 한동훈 연결이 안 돼. 없습니다. 근데 네. 이 정도로 아, 비대위원으로 그래요? 임명을 하고 그 다음에 임명을 한 다음에도 이렇게 무리가 일어났는데도 빨리 그걸 안 했잖아요. 임명했어요. 논란이 일고 임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걸 그냥 밀어붙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을 그러면 우리가 보통 자기가 잘 알고 친한 사람 같으면 뭐라고 변명을 하든가 아니면 빨리 내리든가. 그다음에 이 사람의 경력을 쭉 보면 굉장히 과격한 운동권이었거든요. 그 자기가 운동권 그렇게 비판하잖아요. 네. 근데 왜 이렇게 과격한 운동권 출신을 전향했으니까. 그럼 전향하면 단가요? 아, 모르겠어요 저는. 아니 저는 운동권이 지금 말이죠 왜 비판받냐 아까 기득권 때문에 비판받는데 그럼 이 사람은 새로운 기득권이 되고 싶은 이 운동권이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진짜 한동훈 위원장이 진짜 운동권의 기득권화되는 세태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 기득권을 타파해서 새로운 세대 교체를 하고자 한다면 이런 사람이 만약에 비대위원 들어온다라는 걸 반대를 했었어야지. 그거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이해가 사람뿐 안 아니라요. 되는 거예요. 비대위원 중에서 한동훈과 연결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아, 그래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고 공통점은 뭐냐? 최근에 조선일보와 인터뷰했던 사람들이에요 다.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일보와 어디 정부 쪽 라인들이 만들어준 거를 한동훈이 그냥 받은 거지 한동훈과 연결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뭔가 윗선에서 이게 인선이 있었을 아니, 것이라는 그러니까 저는 뭔가 의혹인가? 다른 어떤 와 그래. 근데 원래 인사를 그래요. 예, 하는- 원래 여당 최고인데 그렇게 뽑습니다. 그래요? 예. 비대위원장인데. 당연하죠. 예. 아니, 물론 그러니까- 박근혜 같이 아주 특수하게 전권을 부여받지 않는 아. 사람은 대부분 이제 위가 하죠.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가까이 지내면서 비대위원을 회심차게 회심의 어떤 임명을 할 만한 그게 돼. 저는 어쨌든 야, 이상하다는 윗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그거 굉장히 자존심 부자연스러워요. 엄청 센 사람처럼 보였는데 X세대. 그렇지 않은가 근데 보네. 한동훈의 인맥이 비대위를 구성할 수 있는 인맥이 안 될 겁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아마 윤석열보다 인맥이 없을 거예요. 아. 그냥 그러니까 위에서 저는- 시키는 대로 그냥 수사 조작만 했는데 뭐 인맥 있겠어 이 사람 자체가. 근데 이런 상태로 가면 네. 이런 상태로 가면 공천도 그러니까 좀 약간 좀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죠. 아. 공천도 그렇고 뭔가가 보이지 않는 소원들이 거의 있는 것 같다. 투명인간이에요, 그 그 사람은? 공관위원장을 한동훈이 임명할 가능성 없어요. 아 그래요? 저건 뒤에서 당연히 임명하죠. 예. 아 공관위원장. 언론은 다 한동훈 위원장이 아니. 누구를 공관위원장으로 선임할 것이냐 이거 뭐 엄청나게 주목하던데 의미 없는 아니, 보도다. 그러면 뭐 그런 이게- 사람은 왜 대선 후보 막 여론조사에 올리고 막 대단한 사람인 양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도대체 잘하는 것도 하나도 아니 없구만. 그러니까 이게 예. 저는 역할도 굉장히 없고. 비겁하다. 앞에서 한동훈 막 띄우면서 그것을 얼굴 마담으로 내세워서 그 사람을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이 선거는 어쨌든 중간 평가 선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중간 평가를 모면하고 속이는 거지 사기치는 거예요. 아 사기다. 그리고 나서 김기현보다 다시 더하네. 원상 복귀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제대로 이렇게 얼굴 마담이 진짜 제대로 되려면 한동훈 장관 좋아.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새로운 대안이야. 그럼 그 사람 대안해.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딱 되고 나서 윤석열
되기 전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나가든지 당에서 뭐 이렇게 하면서 해야 그게 맞는 거지. 그대로 가고 특검도 지키고 하면서 더 심해졌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얼굴마다만 해. 그 국민은 뭘로 보는 거야. 완전히 사기치는 거지. 이미 사기다. 총선에 와. 출마 안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이 당의 한 배를 탄 게 아닙니다. 아. 이 당은 전체적으로 선거를 다 뛸 거 아닙니까? 네. 다 파도로 나가는데 혼자. 비대위원장 한 명이 육지에서 손을 들면서 아. 잘 싸고 오세요. 한 배가 안 찬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책임질 것도 없고. 미련도 없고. 네, 수틀리면 집에 가는 거야 이 사람은 그냥. 아, 그러면은 그 한 명이 난파당해도 나는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혼자 육지에 있는 겁니다. 너희 나가 싸우라는 거고. 자기는 집에 가면 되든지 다시 뭐 총리를 가든지 법무장관 가든지. 와. 그러니까 이미 그 총선 불출마 선언할 때 이건 원팀이 아닌 거예요. 아, 원팀이 아니에요? 한 명이 얼굴마담 노릇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가 지금 노젓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게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꽤 많은 사람들이 아하. 한동훈 체제 못 간다는 거거든요. 총선 때까지. 근데 국민의힘이 정말 이런 상태에서도 노젓는 노예처럼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왜 노를 줘? 그래.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다 안 하고 기껏. 저는 이제 이 정도 되면요. 아이고. 이 책임을 같이 지는 수밖에 없다 이제. 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진짜 짜증나는 뉴스. 작년 12월 29일로 가겠습니다. 해봐야 뭐 며칠 전입니다만. 며칠 전이네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만났어. 2023년에 벌써 세 번째야. 왜 이렇게 만나? 아니 진짜 이거 왜 자꾸 만나는 거야 이거? 이게 어쨌든 이 전직 대통령끼리 이렇게 자주 만난 경우가 아마 건국 이래 최초일 거고요. 그리고 둘 관계가 만나면 안 되는 더군다나 관계잖아요. 이거는 이 검사와 범죄자, 네. 확정된 범죄자, 네. 45년 구형을 때린 검사와 피의자 범죄자가 계속 만나면서 희덕거리고 그러면은 윤석열이 수사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열받고 그렇지. 박근혜가 무죄라 생각하는 국민도 열받고 그렇지. 뭐냐 이거야. 그럼 둘이 만났을 때 그 수사에 대한 뭐 얘기를 하는 거냐 그것도 아니고 그렇지. 그렇다고 국가에 대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영남권 공천 관리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남권 이제 이 관리가. 60명의 이제 한동훈이 마지막 이제 이 미션은 결국에는 영남권 30-40명을 물갈이해서 안전하게 자기들의 이 동료 시민이 아니고 동료 검찰을 영남권에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 동료 검찰. 그 영남권에서 제일 위험한 부분이 박근혜니까 어허. 박근혜랑 만나가지고 그래 너도 그러면 유용하고 몇 개 줄게 이 거래 치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이거를 지금. 그래서 지금 계속 만나고 있는 거고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영남권 쪽 사람들도 이제 전쟁은 벌어져 분명히 공천 전쟁이. 그럼 박근혜랑 손을 잡아야 되는지 헛갈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현재로서는 박근혜가 윤석열과 손을 잡고 있으니까 영남권 물갈이가 좀 힘을 받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아니 그러니까 영남권에 동료 검찰을 공천을 주고 싶어. 그런데 그냥 줘버리면 영남이 들고 일어나고 막 잡음이 나오니까 그걸 누르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들고 거예요. 일어나면서 만약에 박근혜랑 손잡아 버리면 이거 뭐 혁명 나니까 영남권에 다 이걸 뺏겨. 차단을 시켜놓고 있는 건데 근데 박근혜라는 사람이요 권력 지향주의자라서 지금 손들이 권력 있어 만약에 흔들리잖아요 또 절로 가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무의미한 일들을 하는 거죠. 서로 신뢰가 없고 서로 칼을 꽂고 언젠가 승부를 벌여야 할 사람들인데 결국은 무의미한 짓들 하는 거고 아마 국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짜증 날 겁니다. 너무 짜증나. 네. 나는 이 뉴스가 제일 짜증나요. 맞아요. 그러지. 네. 아니. 이게 뭐 남매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아, 그런 얘기도 막 하는데. 그러면 진짜 아니, 제가 그러니까 묻고 싶은 게 그 탄핵 때 촛불 내고 윤석열 만세 수사 잘한다 이 사람들은 뭐가 되며 네. 또 태극기 들고 박근혜 무죄다 이거 뭐냐는 그 사람들은 뭐 한 겁니까? 그렇게 합치면 전 국민이에요. 전 국민이죠. 예, 그게 전 국민이야. 뭐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그것 때문에 여러 명 죽기도 했어요. 그 태극기 같은 경우는 네. 뭐 하는 거냔 말인데 아니 말씀을. 그러니까 와, 이게 저는 미치겠어. 막 이렇게 솔직히 가증스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니 진짜로 왜냐하면 그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요. 그렇게 찾아가서 뭐 남매 어쩌고저쩌고 할 게 아니라 그때 잘못에 대해서 자기가 만약 잘못했다고 생각하니까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아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그렇죠. 그럼 수사를 그 수사가 사과하세요. 만약에 잘못된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네. 왜 그러겠어요? 그건 너무 오바해도 보통 오바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적당히 예우하고 말아야지. 네. 근데 이거 잘못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찾아가가지고 막 무슨 엄청나게 친한 것처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전에 뭐부터 국민을 우습게 생각하는 게 아니면
그때 국민들이 그럼 쏘갔단 말이냐? 그러면 이 가짜 수사에 쏘갔단 말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해명해야 돼. 그래서 수사가 그러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됐다 하고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게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기 저는 때문에 이 그거는 행동 그러니까 네. 이 행동 자체가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오는 행동이죠. 네. 이건 너무 심하죠. 너무 그냥 심해. 전직 대통령이니까 예우하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1년에 3번에 만나. 그 야당 대표는 안 만나고. 만나고. 아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거기서 웃으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 얻는 게 반대를 뭐예요? 해. 이렇게 만나서. 그러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수사가 잘 됐다는 거야, 뭐야? 그러면 자기 그 사람은 도대체 이 사람은 그냥 지도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러니까 탄핵까지 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이렇게 아무 벨도 없나 정말?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은 선언해야 됩니다. 수사가 잘못됐다고 윤석열 네. 대통령이 선언을 하든지 네.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사는 정말 최고였다. 야, 내가 당해보니까 정말 수사는 야무지더라. 어떻게 그런 걸 다 캐냈어? 하든지. 아니 그 중앙일보에 지금 회고록을 연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유료로 대통령이. 연재가지고 뭐 2,000명도 안 보는데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 수사를 잘못했다 계속 얘기를 하는데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윤석열 한동훈 실명만 안 걸어놓을 뿐이지 잘못된 그래요?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 수사를 잘못한 사람하고 만나서 희덕거리고 있으니까 이상해. 이거 뭐 거의 변태라고 말해요. 진짜 국민을 아니, 너무 조롱하는 거야 아니, 이거는. 아니 진짜. 국민들 맞아. 입장에서는 변태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너무 문제에서. 조롱하는 그게 이걸 거야. 보면서 국민들이요 네. 정치를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는 맞아요. 거예요. 진짜 미치겠어. 믿을 수가 없어. 국민 저 앞에서 사람들 다 하는 거짓말 얘기는 다 거짓말인가 봐. 와. 무슨 난리를 치면서 그 난리를 치고 나라를 제일 제가 망가뜨려놓은 그래서 두 사람이잖아요. 이 두 명의 하는 짓을 내가 도저히 봐줄 수가 없어서 그렇지. 제가 오늘 두 명에다 동시에 공문을 쐈는데 네. 연말에 정말 중요한 판결 두 개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대법원에서 JTBC 태블릿을 최선에게 돌려줘라. 이건 끝났어. 확정 그냥. 판결 내가지고 대법원 확정. 박근혜는 지금 태블릿에 태자도 안 꺼내고 유영하 변호사가 나와서 태블릿 조작 안 됐다 뭐 그렇게 떠들고 있으니까 그럼 박근혜는 어차피 지금 태블릿을 돌려받으니까 최서원이 네. 변희재 박근혜 최서원이 3자 공동으로 태블릿을 이제 조사하자 그런 식으로 제 재판에도 들어와 있는 증거고 박근혜 재판도 들어와 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네. 박근혜는 최소한 저걸로 3년 징역형을 받았거든요. 저 태블릿이 증거가 돼가지고 공무상 기밀 누설죄로. 네. 그러니까 최서원 박근혜 변희재 3자 공동 조사하자 저 태블릿을. 그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해관계와 맞죠? 맞아요. 네, 맞아요. 맞는 거죠. 그 조작된 우린 조작됐다 주장하니까 예. 그 증거로 3년형을 받았어요. 음. 그러니까 유영하 말만 듣지 말고 증거를 놓고 같이 분석을 하자. 그 3천만 원 드니까 셋이 1,000만 원씩 내가지고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해놨고 네. 그거 안 하면 조용히 있어라 그냥 계속 어. 나타나지 말고. 알겠습니다. 옆에서 막 계속 다리를 떨어가지고 어머나. 불안해요. 아니 들어가세요. 왜 이러세요?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깜빡했어요? 네, 지금 정치권 이야기를 조금 다뤄야 네. 될 게 더 있어서 네. 그 이낙연 전 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할 가능성을 이야기했거든요. 이 양당의 견고한 기득권을 깨는 일이 손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와 협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좀 들으면서 약간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네. 뭐냐면 이낙연 대표가 아니 안 맞으면 창당할 수도 있죠. 그 자기 자유니까. 맞습니다. 저는 뭐 그런 건 존중합니다. 네. 그런데 기득권 뭐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불편해요. 본인이 평생 있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그분이 총리 있고 당대표 있고 할 때 사실은 국민의당의 원내 수석하고 뭐하고 하면서 굉장히 그 사실 다툰 적이 있어요. 이 기득권 때문에. 그분이 이 기득권자로서 너무 이렇게 보면 다른 야당들하고 연대하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원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 민주당이 이제 정권을 잡더니 기득권화돼서 개혁은 안 하고 자꾸 이렇게 자기들의 권력 독점에만 이 매몰돼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근데 그 중심에 있었던 아니 인물이다. 그분이 중심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기득권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거 좀 설득력 그래서 떨어지더라고. 사실은 저는 이 지금의 어떤 3당의 세태에 대해서 저야말로 제3의 길 이런 걸 주장을 계속 해왔었는데 네. 저는 그냥
그냥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뭐라고요? 솔직하게. 나 기득권 뺏겨가지고 나는 속상해 이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그냥 기득권이란 말 하지 말고. 네. 근데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사람들이 헷갈리죠. 이게 무슨 말이지? 요건 안 헷갈릴 것 같아요. 저 네. 사람들이 왜 자꾸 이게 시끄럽냐면요. 창당 안 할 것 같으니까 자꾸 시끄러워지는 거거든. 이준석 신당이든 이낙연 신당이든 아니요 이준석 신당은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고 왜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냐. 가장 큰 시장은 반윤석열 시장인데 한 국민의 60-70%를 차지하는 그 시장으로 안 들어가거든. 제3신당을 하면 그 시장이 제일 좋아요. 왜 민주당이 똑바로 못 싸우니까 그럼 뭐 거의 30-40%이 남아있는데 그 시장으로 안 들어가면서 자꾸 제3신당을 얘기하니까 결국 뭐냐 도대체 궁극적으로 어디로 갈 거냐. 그래서 저는 저 사람들이 지금까지 지향해오던 바나 쓰는 언어로 볼 때는 한동훈 다음에 예비군으로 대기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예, 한동훈 아웃되면은 예비군 이제 뒤에서 총괄 컨트롤하는 김한길과 함께 윤석열도 약간 뒤로 스텝 물러나게 하는 범 윤석열 신당을 만들려는 거죠. 저 사람들 지금 언어로 볼 때는. 아니 근데 그게 뭐 이낙연 전 대표에게는 해당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준석 전 대표는 뭐 저 편드는 거 아닙니다. 아니 그 사람들은 반윤 시장을 먹으려고 나온다라고 다들 보고 있잖아요. 아니 근데 반윤 시장을 한 달 반 전부터 네. 자기는 반윤 연대 안 한다 의도적으로 자꾸 반윤 부분하고 거리를 둬왔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지지율이 20%까지 갔다가 떨어진 부분이 그것 때문에 떨어진 건데 그럼 도대체 목적이 뭐냐? 더 세게 반윤해가지고 20-30% 밀고 갔어야 되는데 오히려 위축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건 전략적으로 결국 김한길 쪽 아니냐. 예비군이고 결국 그래서 윤석열과도 선을 넘지 않는 거고 네. 어느 순간에 윤석열 비판은 거의 사라지고 있고 한동훈 비판은 많이 한동훈과 합니다. 이제 경쟁 체제가 돼버렸으니까 아, 그건 그런 거고. 경쟁이니까. 아 윤석열 비판 사라졌다니까 지금 완전히.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은요. 예, 이런 부분은 정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왜냐하면 이거 잘못하면 사기치는 게 되거든 국민들한테. 그래서 예를 들면 선거하기 전과 후가 달라지면 안 되는 건데. 그럼요. 국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선거하기 전에는 막 뭐 혁신한다고 난리 쳐놓고는 선거 후에는 그냥 싹 입 닫고 이건 몇 번 당했잖아요. 근데 보면 이 3당도 지금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반윤이다 뭐다 할 때 지금 뭐 바라는 게 뭐냐? 이런 권위주의를 좀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로 가자 이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당장 선거 다 끝났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뭐 하겠어요? 김건희 특검 만약에 거부권 행사했으면 또 하겠죠. 한 번 더 하겠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이 검찰을 개혁하고 여러 가지 지금 이 문제가 있는 부분들 권위주의 시대의 이 산물인 이런 것들을 개혁하는 것들을 내놓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동조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딱 되고 나서 국민의힘하고 연대한다 이러면 그때는 국민들 어떻게 판단해? 저는 뭐냐면 연대할 수 있죠. 근데 그 한다고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고 국민들이 판단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게 모호한 어떤 그레이 에리어에 그건 맞는 구름이 말씀이야. 뭉게뭉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할 사람들도 같이 할 수 없고 국민들도 표를 던질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문제가 많아서 난 탈당하고 신당 차립니다. 나 여기서 성공해서 국민의힘 다시 제대로 된 당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합치는 거에 누가 뭐라고 해? 그렇지. 예. 그러니까 정직하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호남에서 이 당과 싸워서 나가서 무소속 출마한 사람들 다수는 내가 당선돼서 그 당에 다시 재입당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가는 경우가 천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이나 이준석은 그 부분이 빠져 있으니까 도대체 뭘 지향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거 가면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렇게 굉장히 좀 열받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에서 권력투쟁이 지금 뭐 예를 들어 공정하지 않다. 그러니까 밖에서 권력투쟁 해가지고 들어간 다음에 다시 회복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가면 되는데 네. 그게 아니고 지금 말하는 건 특히 이낙연 대표는 기득권을 타파한다. 그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 제3의 길 얘기해요. 네. 그런데 제3의 길이라는 거는 기득권을 가졌던 사람, 누렸던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계속해. 그럼 뭐 하자는 거야. 네. 그러면서 지금 사실은 그 두 세력 때문에요. 제3의 길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이고. 이 공간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국민들이 어떤 이 신당 얘기가 막 뭉게뭉게 오르기 전에 금태수 양양자 이런 사람들도 나오기 전에 국민들이 분명히 신당에 대한 수요가 있었어요. 네. 그 제3의 길은 사실은 더 정의롭고 더 올바른 길이고 좀 더
기득권에 대한 이 분노를 대변하는 세력들을 발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냥 기득권끼리 싸우다가 나와가지고 이걸 제3의 길이라 포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떴다방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둘 다 떴다방이고 언제 접을지 몰라. 그러니까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문제야. 그러니까 지금 이현주나 변 대표 얘기했듯이 무슨 정치적으로 뭔가 정말 큰 결단을 하고 뭔가 새로운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네. 본인들이 권력에서 밀려나니까 그 권력 좀 다시 챙겨보려는 의도라고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래 가기 어려운 정당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저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도 정직하게 차라리 토로하면 된다 이거지. 정직하게 해라. 정직하게. 내 이래서 지금 어려우니까 나 이렇게 해서 국회 들어가겠다. 하고 정직하게 얘기하는 게 맞죠. 근데 너무 진정성이 안 느껴지는 게 정치인 이낙연 씨는 제가 아무리 몰라도 이분은 선거 지자마자 미국으로 가셨고 민주당이 비명계네 친명계네 엄청 분열돼서 이제 대선에서 지자마자 힘들 때 전혀 어떤 메시지라든지 와서 도움을 준 적도 없는 분이고 이제 총선 앞두고 갑자기 미국에서 와가지고 그 정치인은 말이 아니라 발을 보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이 가고 있는 발은 진정성은 내 밥그릇을 좀 찾아보겠다 이런 느낌밖에 안 들기 때문에 무슨 메시지를 내도 정권을 진정성이 안 빼앗긴 느껴져요. 여당의 대표이자 총리 출신이 어떻게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비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1년 반 그러니까 동안에. 메시지도 이상하고. 네. 그러면서 신당을 한대요. 아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일 걱정되는 게 우리가 뭐 지금 단정할 수 있는 건 없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중간평가 총선에서 심판을 하고 뭔가 바로잡아야 되는 이 시점에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해서 만들어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권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당연히 생길 상당히 거예요. 위험스러워요. 저도 위험스럽게 보는 게 그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심판한다고 이낙연 신당에다 표를 던졌는데 심판이 안 되고 오히려 더 더 강화가 쓰레기들이 돼. 모여가지고 덩치가 커지는 사태가 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같이 했는데 나중에 그런 상황이 딱 오면 이건 뭐야 이렇게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같이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것은 도리가 아닌 거예요. 네.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국민들은. 근데 우리 네. 네. 최진봉 교수님은 표정이 안 좋아. 이낙연 총리 시절에는 이낙연 총리를 많이 추앙했었죠. 제가요? 예. 아닙니다. 이분이 진짜.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아닙니다. 조금씩 비판을 하더라고. 추앙하지 않았습니다. 추앙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다 자료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정말 역사에 남을 총리라고. 아 진짜. 그런 네. 얘기 한 적 없지만 그랬다면 실수한 겁니다. 잘못 봤어요 사람을. 진정성 있게 해주세요 정치를. 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은 조금 싫어하는 정치인 당연히 중에 한 싫어하죠. 명. 싫어요. 아니 정말 싫어합니다. 정말 싫어합니까? 범민주당 지지자분들 윤석열 얼마나 추앙했습니까? 윤석열 수사할 때 맞아, 이낙연이 맞아, 문제가 맞아. 아니죠. 뉴스타파 엄청 욕 먹고. 그만 어떻게- 끝내시죠. 아픈 부분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제대로 해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